전기요금이 모레부터 평균 5.4% 오릅니다. 지난 1월 4% 인상에 이어 10달 만에 또 올랐는데 전기요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짚어봤습니다. 전세난 속에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가 6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집을 사려는 대출보다 전월세 보증금을 위한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연일 출퇴근길을 꽁꽁 얼리고 있는 겨울 추위는 내일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어린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가 해마다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고 학대를 받다 숨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또 학대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는 대부분 부모가 가해자인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예방대책의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벗겨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숭례문 단청은 당초 알려진 천연 안료가 아니라 화학 안료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화학 안료를 사전 테스트도 없이 사용했습니다. 2016년 완공 예정인 제2롯데월드가 내년 5월에 먼저 지어지는 백화점과 공연장을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대책이 갖춰져 있지 않아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캠핑에 쓰는 가정용 텐트 상당수가 KS 기준에 미달돼 천이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래 쓰면 방수 기능이 떨어지는 텐트도 많았습니다. 도로에서 주행 중 시비가 붙은 벤츠 차량이 뒤따르는 차량을 8km나 위협하며 운전했는데 결국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미국 경찰이 어린이들이 탄 차량에 총을 쏴서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난감 총을 들고 다니는 정신질환 여성에게도 충격을 가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거래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일상생활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곳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비밀번호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지문이나 홍채 인식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열쇠로 쓰는 생체 인식 기술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트소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이어서 10달 만에 다시 전기요금을 5% 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모레부터 적용되는데 일반 가정의 경우 한 달에 1,300원 정도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모레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은 2.7%, 상가와 건물 같은 일반용은 5.8%,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은 6.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5.4% 오릅니다. 월 평균 310kWh를 쓰는 일반 가정의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은 48,800원에서 5130원으로 월 1,310원가량 늘어납니다. 과도한 전기 소비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세율도 조정해 발전용 유연탄에는 킬로그램당 30원의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는 대신 전기 대체 연료인 LNG와 등유, 프로판에 대해서는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관심을 모았던 가정용 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선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내놓을 계획입니다. 전기 요금은 올해만 2번이나 올렸고 2011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5차례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원전 한기 분량인 80만 킬로와트의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건 기업들입니다. 일반 가정보다 싼 값에 쓰고 있고요. 이번 인상안을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오르는데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썼던 현대제철 당진공장. 부산시 전체 가구를 합친 것보다 전기를 25% 더 썼지만 요금은 5%만 더 냈습니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유였습니다. 오늘 발표대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6.4% 오르면 현대제철은 한 해 517억 원, 삼성전자 459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업계는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라버린다면 이런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전반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 반면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도 여전히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탓에 사용량도 전체 증가율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낮은 수준이고 이번 전기요금을 조정한다 해서 산업용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0.1% 안팎의 물가 상승과 제조 원가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웅입니다. 우리나라 각 가정의 빚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 핵심 이유로는 전세난이 꼽히고 있는데요. 남상호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64주, 즉 1년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 대출금도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또 돈을 모으든지 빌리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심한 지역은 한 해 수천만 원씩 보증금이 오르면서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 대출을 받지 않고는 이사갈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문의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10분 정도 되고요. 통계청이 전국 2만 가구를 조사한 결과 가구당 평균 부채가 5,800여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7%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 구매를 위한 대출의 비중은 0.5%포인트 줄어든 반면 전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은 늘었습니다. 전세난이 가계빚 증가의 주요 요인이란 뜻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때문에 빚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집도 더 늘어났고 집주인 입장에서 부채로 잡히는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도 5% 증가해 평균 1,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가 70.2%고 매달 번 돈의 20%가 빚을 갚는 데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채가 있는 가구 10집 중 4집은 대출 만기가 다가와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네, 오늘 추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추위가 계속되는지 또 언제 풀릴지 김유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아침 수은주. 차가운 칼바람이 한낮에도 불어대 서울의 체감 추위는 하루 종일 영하권이었습니다. 자다가 추워가지고 보일러 켜고 전기장판까지 꺼내서 안 틀면 못 자겠더라고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이 절정입니다. 서울 영하 3도, 철원 영하 6도, 대관령 영하 8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 3도 더 추워지겠고 남부지방도 영상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차가운 저기압이 마치 모터 펌프처럼 시베리아 냉기를 한반도로 끌어내려 같은 위도상의 도쿄,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북극에 가까운 스톡홀름보다 추운 한파골이 형성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한파골이 오호츠크의 깊숙이 자리한 고기압에 가로막혀 헛바퀴 돌듯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캄차카 반도에 기압농이 형성된 가운데 만주 부근에 위치한 기압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한파골이 금요일쯤이나 빠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눈은 오늘 밤까지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 등에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 놓고 아이 맡기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무려 넉 달 동안 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앉아있는 아이를 거칠게 끌고 나갑니다. 이번엔 낮잠 시간, 놀라 굳어있는 아이들에게 이불을 던지듯 덮어주고는 자리를 뜹니다. 여자아이를 물구나무 세우는가 하면 발로 툭툭 차면서 밀어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4살 반 어린이 8명에게 이 같은 가혹행위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생님이 자꾸 때린다는 아이의 말을 들은 학부모가 직접 CCTV 확인을 요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넉 달치의 CCTV 영상을 검토해 모두 215차례의 가혹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수사 중이니까 경찰서에서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가혹행위 당한 아이들은 모두 어린이집을 그만뒀는데 현재 심리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분노와 자성의 목소리가 들끓곤 하지만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학대받은 어린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둠 속 떨고 있는 어린 영혼과 그 영혼을 노려보는 부릅뜬 눈. 또 다른 그림에선 가족에 대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보다 800건가량 늘어난 6,400여 건. 이 가운데 84%는 부모가 저질렀습니다. 총 신고 건수와 학대 의심 건수도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매로 이용해서 다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동보호기관에 도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또 다른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또 학대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방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것. 가해자에게 교육을 강제할 수 없고 성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비하면 형량도 절반 수준입니다.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미흡해 의료진이나 교사가 학대 흔적을 보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술을 한잔 하시고 난리가 났죠. 학대받은 아이가 또 학대받는 비율은 2010년 8.9%에서 지난해 14.3%로 증가했고 지난 11년 동안 모두 97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 열상아동을 굶겨 숨지게 한 뒤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번에는 입양아들을 집에 가두고 엽기적 학대를 일삼은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박범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시골 주택. 개 짖는 소리가 심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관 기둥에 묶여있는 11살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진 소년은 속옷만 입고 목에는 죽은 닭을 두른 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The chicken feet were tied together by a string and it was hanging around his neck like this and hanging down. 악취가 가득한 집안에서는 8살에서 14살까지의 어린이 4명이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인 50대 중년 부부를 아동학대와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구조된 어린이 5명 중 4명은 부부가 입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병원 간호사, 아내는 사회보장국의 고위 공무원으로 밝혀져 밖에서는 존경받는 지역민으로 집에서는 아동학대범으로 두 얼굴의 생활을 했습니다. And some sick people. Sick and ungodly and demonic. 엽기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터지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숭례문 단청 대부분은 천연 안료가 아니라 화학 안료로 칠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 화학 안료는 단청에는 잘 쓰지 않았던 건데도 불구하고 사전 테스트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문화재청 숭례문 회의록. 단청에 세 종류의 천연 안료를 쓰기로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17일 뒤 다시 소집된 회의에서 천연 안료는 화학 안료인 수감 분체로 교체됩니다. 단청 작업을 보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천연 유기 염료들이 아니라 화학 염료들을 착색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문화재청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숭례문 복원기념식 당시 보도자료. 단청에 천연 안료를 썼다고 해놨습니다. 더구나 문화재청은 이 화학 안료를 사용하면서 테스트도 안 했습니다. 3년에 걸쳐 접착제 배합 실험이나 공기 중 노출 실험을 한 천연 안료와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해놓고 중간 과정도 없고 딴 거를 쓴 거예요. 문화재청은 대기오염이 심하면 색깔이 변하는 사실이 확인돼 천연 안료를 포기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화학 안료인 수감 분체도 미리 실험을 했다면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 한번 해봤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간과했던 것도 같습니다. 주어진 예산과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천연 안료 대신 화학 안료를 충분한 검증도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123층 높이로 짓고 있는 제2 롯데월드. 지금 공사가 한창이지만 전체 건물이 다 올라가기 전에 우선 저층 건물 3동이 내년에 먼저 문을 엽니다. 문제는 주변 교통 대책인데요. 교통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잠실역 사거리. 출근 시간 차량 만여 대가 한꺼번에 몰리는 서울의 대표적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항상 답답하죠. 여기만 오면은 다리 건너기 전까지는 얼마나 몇 개 나가고 항상 걱정이 되니까. 잠실 일대에서 강북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유일한 통로인 잠실대교로 가기 위해 이곳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는 이곳에 더 큰 교통 대란이 불거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 롯데월드는 123층짜리 타워와 최고 11층짜리 상가 3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롯데 측이 저층부 상가 3동을 명품관과 극장, 공연장 등으로 내년 5월 먼저 개장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층부가 먼저 문을 열면 늘어나는 차량만 송파구 추산 하루 4만 3천 대. 하지만 인허가 당시 계획됐던 인근 올림픽대로 진출입로와 탄천 도로 확장 등 주요 교통 대책은 전체 완공 시점인 2016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오픈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 아마 없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다 진출입론이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더구나 주민들이 도로를 지하화해달라고 요구해 공사비가 수백억이 늘었는데 서울시와 롯데는 이를 놓고 힘겨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현행법엔 사업 시행자가 교통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건 법에 명시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꼼수 개장 아니냐는 논란 속에 롯데 측은 내년 5월 조기 개장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캠핑 열풍이 불면서 텐트 시장도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고가 텐트 상당수의 품질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200만 원이 넘는 4인 가족용 텐트입니다. 여기에 식탁과 의자, 가스등과 침낭을 더하면 500만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차만별이죠. 뭐 400~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녹색 소비자연대가 텐트의 품질은 어떤지 10개 제품의 방수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텐트를 야외에 설치해 자외선에 100시간 노출시켰더니 방수 성능이 처음보다 떨어지는 제품들이 속출했습니다. 가장 비싼 220만 원대 제품이 절반값인 90만 원대 국산품보다 텐트에 물이 쉽게 스며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국산품도 천이 얼마나 질긴지 측정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7개 제품이 KS 기준에 미달돼 텐트 천이 찢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개 제품은 화재에 버티는 힘이 부족해 소방 방재청 기준에 못 미쳤고 이 가운데 한 제품은 방염 소재를 썼다고 표시했는데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을 이용한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기준도 미달한 채 판매된다면 소비자의 안전에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분이 든 물을 뿌렸을 때 텐트 지지대가 부식되는 제품도 나와 품질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화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요즘같이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입니다. 누가 사고를 많이 당하나 봤더니 바로 3살 이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우진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뜨거워. 서울 은평구에 사는 안정현 씨. 부엌일을 할 때면 아이들이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엎지르지 않을까 늘 신경이 곤두섭니다. 제가 밥 푸는 거 구경하다가 옆에 밥도 내 솥을 만져서 거기가 뜨거워서 여기가 뒤었었어요. 실제 지난해 서울에서 응급 이송된 화상 환자 845명 가운데 9살 이하 어린이가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3살 이하의 화상 환자가 150명으로 많았습니다. 장소별로는 집안에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뜨거운 물을 엎지르거나 라면이나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자주 입었고 밥솥이나 정수기 물에 손을 대는 일도 잦았습니다.
화상 부위는 얼굴과 손, 팔과 허벅지 등의 순이었습니다. 수돗물에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상처를 식혀주면 우선 통증이 줄어들고 상처가 깊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라고. 특히 응급처치를 한다고 화상 부위에 바로 얼음이나 된장, 소주 등을 가져다 대는 것은 2차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MBC 뉴스 남정입니다. 프로축구와 프로야구에 이어서 아마추어 경기인 씨름판까지 승부 조작 파문이 터졌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2012 설날 장사 씨름대회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금강급 결승전에서 안모 선수가 고의로 져주고 안모 선수에게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결승전에 앞서 열린 경기에서도 한 차례 더 승부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이 걸린 씨름협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구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씨름계는 같은 팀 동료에게 일부러 져주던 이른바 양보 씨름 관행이 결국 돈까지 오간 승부 조작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은 씨름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도 항상 자꾸 주의를 시킵니다. 2011년 프로축구를 시작으로 터져나온 승부 조작 파문은 지난해 프로야구, 농구, 배구 등 거의 모든 프로 종목으로 번졌습니다. 아마추어 경기인 씨름까지 승부 조작에 휘말리면서 체육계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한 30대 주부가 이웃집 귀금속 수천만 원어치를 털었는데 수법이 기가 막힙니다. 떡을 돌린다면서 이웃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자기 카드키를 등록해놓고 제 집 드나들듯 침입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중고 귀금속 가게. 한 여성이 금 목걸이와 금반지 등을 판 뒤 현금을 챙겨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내다판 귀금속은 모두 이웃집에서 훔친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반지랑 알맹이만 쏙쏙 빼가고 케이스는 그대로. 이 여성이 이웃집에 쉽게 침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디지털 도어록 때문이었습니다. 주부 38살 김모 씨는 먼저 이웃집 아파트에 찾아가 접시에 담은 떡을 건넨 뒤 이웃이 떡을 부엌으로 가져가는 잠깐 동안 재빨리 자기 집 출입 카드키를 이웃집 디지털 도어록에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접시를 비워달라고. 부엌이 안쪽으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김 씨는 남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면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이웃집 13곳에서 귀금속 4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등록을 시키면 얼마든지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같은 제품의 제품을 쓰시고 계신다면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찰은 아파트는 대부분 같은 디지털 도어록을 다는 만큼 추가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7년 전 바다 이야기 사건 이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많이 사라졌는데요. 요즘은 도박 게임만 전문으로 하는 불법 PC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형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가, 포커나 고스톱 등 각종 인터넷 도박 게임 이름을 내건 PC방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PC방이지만 여기선 다른 손님은 아예 받지 않고 도박 손님만 받습니다. 또 다른 도박 전용 PC방. 도박 손님인 것처럼 현금을 건네자 주인은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받은 돈만큼 게임 머니를 충전해줍니다. 그리고 손님이 돈을 따게 되면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줍니다. PC방에서 도박 손님만 받거나 게임에서 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3, 4년 전부터 생긴 이런 도박 전용 불법 PC방은 유흥가 곳곳에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주변을 취재진이 둘러보니 도박 전용 불법 PC방이 2km 반경 안에 무려 30군데나 됐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기껏해봐야 3, 4군데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한 집 걸로 한 집 있다시피 해가지고. 불법 PC방이 활개를 치는 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지난달 경찰에 적발된 서울 영등포의 PC방. 간판은 그대로 둔 채 업주 이름만 바꿔 버젓이 다시 영업하고 있습니다. 취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예. 그걸 또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한다면 예. 그
네, 그 부분까지는. 최근 5년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자는 14만여 명. 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3%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영석입니다. 운전 도중 시비가 붙어서 위협 운전을 벌이다 결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 김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부간선 도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 왼쪽에서 갑자기 벤츠 한 대가 끼어들더니 멈춰섭니다. 가까스로 추돌을 피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벤츠는 또다시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번에는 그랜저 승용차가 속도를 높이더니 벤츠 옆으로 다가가 차를 세우라며 시비를 벌입니다. 하지만 벤츠 차량의 위협 운전은 계속되고 아찔한 순간이 되풀이됩니다. 계속 위협 운전하고 몇 번 사고 날 뻔. 그러다가 진짜 생명 위협이 많이 느낄 정도로 했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1차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옆으로 갑자기 벤츠가 나타나더니 두 차량은 부딪히고 맙니다. 약 8km를 달리며 계속된 위협 운전은 추돌 사고를 내고서야 멈췄습니다. 두 차량 모두 심하게 부서졌고 운전자들은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협 운전을 했던 벤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을 뿐이고 그랜저 차량이 쫓아오더니 차를 들이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로에서의 위협 운전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집니다. 고의 급정거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교통방해치사상죄 등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안전협회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조만간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미국 경찰이 잇단 총격으로 과잉 대응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탄 차량에 총을 난사하는가 하면 장난감 총을 든 정신질환 여성도 경찰의 총격에 크게 다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미니밴 차량이 과속으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밴은 그대로 출발하고 추적해온 경찰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39살 로리아나 페린이 운전하던 밴 안에는 그녀의 자녀 등 어린이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엄마를 거세게 몰아붙이자 14살 큰아들이 말리려 뛰쳐나옵니다. 다시 차 안으로 피한 가족에게 경찰이 총을 겨누더니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경찰은 달아나는 차량을 향해 총알 세례를 퍼붓고 결국 운전을 한 엄마와 경찰에 맞선 큰아들은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오른손에 총을 든 30대 여성이 경찰을 향해 다가옵니다. 손에 든 건 장난감총.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경찰의 총격이 이어지고 여성은 중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두 동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의 과잉 대응이란 비난이 쇄도했고 경찰은 부랴부랴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공권력 유지는 꼭 필요하지만 걸핏하면 총구를 시민들에게 겨누는 건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중국군이 한반도와 인접한 바레만에서 야간 상륙작전 훈련을 한 뒤 이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군사훈련을 잇따라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뭔지 베이징에서 고주룡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함정이 상륙작전용 배를 싣고 바다로 나오자 하늘에선 정찰기와 폭격기가 함정을 호위합니다. 지상에선 자주포가 야간 훈련을 벌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6회 공군에서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훈련 장소는 북한과 인접한 바레만, 중국명 보하이만입니다. 실탄 사격까지 실시해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란 분석입니다. 夜间联合侦察预警、海上输送、信息与火力打击、突击上路等内容。 중국군은 이에 앞서 대규모 헬기 훈련도 공개했습니다. 내임원구에서 실시한 헬기 훈련에는 중국의 주력 무장 헬기 등 최신의 공격 헬기들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이 군사 훈련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이 일본에 대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인접한 바르만에서 훈련을 한 점을 들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훈련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강한 군대를 강조하는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 국민들과 서방 세계에 앞선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살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범죄자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일본 정부가 침략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한 번 드러난 발언입니다. 도쿄에서 유상하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안중근 의사 표지석 건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호칭했습니다. 安住君については犯罪者である韓国政府に対してこれまでも伝えてきております。 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군국주의 시대 일본의 법을 들이대 죄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의 중학교에서 널리 쓰이는 역사 교과서에도 안중근 의사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나 민족운동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범죄자라는 말은 어느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국권 강탈의 주범으로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위인이라고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피해 국가에 대한 배려는커녕 침략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다마의 정신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범죄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돌이켜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하입니다. 네, 은행 계좌부터 현관문, 휴대전화까지 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건 많은데 그걸 다 기억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예 외울 필요 없이 지문이나 홍채 인식처럼 간편하게 본인을 인증하는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선 이 생체 인식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먼저 유충환 기자입니다. 우리의 몸은 일종의 거대한 열쇠입니다. 홍채와 안면, 음성, 지문, 정맥, 뇌파, 그리고 제 걸음걸이까지 신체 자체는 비밀번호가 됩니다. 누구도 복제하거나 뺏을 수 없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암호인 건데요. 우리 몸의 고유 정보를 추출해 암호화하는 생체 인식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출근길 회사 출입문. 인증이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유리판에 눈을 갖다 대자 직원의 홍채를 인식해 문이 열립니다. 노트북을 열고 USB에 또 한 번 눈을 갖다 댑니다. 홍채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동공을 감싸고 있는 홍채는 사람마다 모두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늬를 코드화해 암호로 만든 겁니다. 홍채 인식을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에 접목하는 기술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비밀번호나 다른 생체 인식보다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가장 뛰어난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버튼에 손가락을 갖다 대자 잠금이 풀립니다. 지문 인식으로 비밀번호를 대체한 아이폰 5S와 시크릿 노트는 출시되자마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문 인식으로 치고 나가자 삼성이 갤럭시 S5에 홍채 인식을 사용할 것이란 말이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IFC몰, 광고판 위에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얼굴을 인식해 성별과 나이가 화면에 뜹니다. 시간대별로 쇼핑몰을 찾은 사람들의 연령대와 성별을 구분해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방법용 CCTV를 활용을 하여 미아 찾기나 그다음에 용의자 찾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보안 출입구에서도 보안 카드 대신 얼굴 인식 기능이 사용됩니다. 얼굴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해 감염자를 찾아내고 경찰 과학 수사에도 고유의 생체 정보를 이용해 범인을 찾아냅니다. 생체 인식 기술은 먼 미래가 아닌 이미 우리 생활 속 곳곳에 녹아들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오타 같기도 한 이 글자들은 미국의 한 고객이 자신의 이메일에 설정한 비밀번호입니다.
모두 55글자나 되지만 한 보안 전문가는 이 비밀번호를 순식간에 해킹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비밀번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 뛰어난 보안을 자랑하는 생체인식 관련 시장은 매년 20% 안팎의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만큼 유출될 경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해킹되면 그 위험성은 더욱 큽니다. 임의의 자기가 아니고 더 구체화된 자기의 어떤 정보들이 어떤 DB에 저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최근 인도에서는 12억 명에 달하는 전 국민의 홍채와 지문 수집에 들어가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당할 수 있다는 빅브라더 논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Once you collect that information, then all the time that person will be under some kind of surveillance. 고유의 심장 박동을 측정해 개인을 구별하거나 뇌파를 이용해 생각을 읽으려는 기술까지 개발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세종시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 결정으로 무산되는가 하면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지문 채취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생체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프라이버시에 좀 더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체인식 산업이 발전하는데 약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 생체인식. 철학적 고민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생한 충돌 사태 때문에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경찰의 멱살을 잡고 구타한 게 아니냐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쪽은 강 의원이라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없다며 강창희 국회의장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대정부 질문은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결국 강 의장은 국회 내 의원에 대한 물리적 제재에 유감을 밝히면서 청와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고 새누리당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야는 또 맞섰습니다. 내부 자료를 빼냈던 김모 씨가 14일 법정에서 민주당이 지급한 대포폰을 썼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당시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국회 충돌 사태,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박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주차된 버스의 문을 발로 찼고 경찰 직원인 현모순경은 버스에서 내려 강 의원의 신체를 잡으면서 충돌이 시작됐다는 데는 양측의 말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몸싸움이 벌어진 뒤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다고 주장했고 현순경은 의원 배지가 없어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곁에 있는 동료 의원들이 강기정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니 손을 놔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원이라는 건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누가 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한 주장도 엇갈립니다. 저의 양손과 저의 뒷덜미, 허리춤을 2명 이상의 경호원이 잡고 저도 손이 2개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꺾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한테 제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열바늘을 꿰맨 현순경의 입술 부상에 대해 강 의원은 현순경이 뒷목을 잡아채다가 자신의 뒤통수에 입술을 찍었다고 말했고 현순경은 강 의원이 고개를 일부러 뒤로 강하게 젖히지 않았더라면 다쳤을 리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는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을 굴욕적이라고 표현하며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없는 것은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는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하십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자 당시 검찰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정 의원이 대화록을 보고 이를 유출했다며 다시 한번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같은 건으로 고발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세입니다. 일자리를 늘리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동 시간을 줄여야 시간제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 텐데요. 조국현 기자가 한 중소기업의 변화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식용유 공장. 지난 2011년 이 공장 근로자 한 명이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50명이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며 생긴 과로가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이 업체는 22명을 새로 채용했고 근무 형태도 3교대로 바꿨습니다. 72시간에 이르던 주당 근로시간도 46시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는 수월해졌고 좀 작업의 능률도 오르고 우려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시하고 나니까 효과 부분은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주당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율도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고용을 하면 비용이 늘어나는 기업과 이를 더해 임금을 더 받으려는 근로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장 근로라든지 장시간 근로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아주 느슨했습니다. 제대로 규제를 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이 지난 6월 발의돼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재계는 비용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잔잔한 호수. 외국의 어느 휴양지 같이 보이지만 바로 이게 우리가 추정하는 40억 년 전 화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습했던 화성이 어떻게 지금의 춥고 황무지 같은 행성이 됐을까요? 그 이유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 탐사선이 발사됐습니다. 김나리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산과 호수가 보이고 하얀 구름이 흐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40억 년 전 화성의 모습을 되살렸는데 지금의 지구와 많이 닮았습니다. 당시엔 물도 풍부하고 대기도 형성돼 있었다는 게 나사의 설명입니다. The environment at one point in time on Mars was able to support microbial life.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급격히 물이 마르고 화성은 붉고 메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행성의 온도도 영하 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사는 이처럼 화성의 환경이 변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오늘 화성 탐사선 메이븐을 발사했습니다. 3, 2, 1. 메이븐은 내년 9월 화성에 도착해 1년간 화성에서 물이 사라진 원인을 탐색합니다. What we want to do is understand where did the water go, where did the carbon dioxide from an early thick atmosphere go. 과학자들은 이번 탐사를 통해 화성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했었는지 여부까지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최근 슈퍼 태풍 하이엔으로 필리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죠. 미국에서도 하루 80여 개에 달하는 초강력 토네이도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태래 기자입니다. 초속 90m에 달하는 회오리 바람에 주택 지붕이 통째로 뜯겨져 나갑니다. 창문은 힘없이 깨지고 몰려드는 낙엽과 함께 집안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토네이도 소식을 전하는 뉴스 앵커들, 생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대피합니다. I am hearing things right now, Chuck. I think
we may need to take shelter right Yes. now ourselves. We do. 일리노이와 미시간, 미주리 등 미국 중서부 지방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토네이도는 무려 80여 개. 토네이도가 강타한 자리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식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시카고에 모인 관중 6만 명도 긴급 대피했고 항공기 250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호주 시드니 북부 지역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해 영화관 지붕이 파손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태래입니다. 한편 중국 북부 하얼빈시에는 사흘째 40시간이 넘게 폭설이 내려 도시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대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0여 명의 작업인부들이 철길에 얼어붙은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폭설에 고속도로 주요 구간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헤이룽장 하얼빈시는 일요일 저녁부터 내린 눈이 40시간 넘게 계속되면서 각급 학교에 이틀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하루 평균 강설량이 14.7mm로 50여 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12,000여 명의 인력과 500여 대의 제설차를 동원했지만 복구가 더딘 상태입니다. 랴오닝성과 지린성 역시 폭설로 인해 도로가 마비되고 3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就是冒着大雪，高速一直在封着，然后我们那会儿还没被封的高速，然后赶过来，大概是5点多吧到的机场。 지린성에서는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중부 지역에 내일까지 폭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한한 키르기스스탄 아탄바예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상원조 협정과 에너지 산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자는 유라시아 구상을 설명했고 아탄바예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와 함께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 성과를 배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잠시 후인 오늘 밤 11시 두바이에서 러시아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스위스전 승리 이후 나흘 만에 치르는 원정 경기라 피로와 시차와도 싸워야 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표팀은 경기 하루 전날에야 경기장 잔디를 밟았습니다. 훈련은 1시간에 그쳤고 핵심 전술 훈련은 20분에 불과했습니다. 장거리 이동과 시차로 피로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또 어떻게 우리의 조직력을 끌어올려서 좋은 경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홍명보 감독은 피로도를 고려해 베스트 11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훈련에서 좌우 풀백에 박주호와 신광훈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저희도 어느 정도는 많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좀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달리 일찌감치 두바이에 와서 세르비아와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순수 국내파로만 구성됐지만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조 1위로 통과한 피파 랭킹 19위 강팀입니다. 시차와 원정 피로 강팀까지 본선에서 겪게 될 거의 모든 것이 오늘 평가전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진 이번 평가전은 월드컵 본선 준비에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두바이에서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이틀 연속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빙속의 간판 스타 이상화 선수가 오늘 귀국했는데요. 올림픽 2연패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8일 사이에 3번이나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운 이상화는 환한 표정으로 입국장에 섰습니다. 취재진의 관심도 빙속 여제에 집중됐습니다. 이상화는 믿기지 않는 신기록 행진의 비결을 체중 감량과 근력 증가로 꼽았습니다. 밴쿠버 올림픽과 비교해 체중은 5kg 정도 줄었지만 하체의 근력을 키워 허벅지 둘레는 3cm 정도 두꺼워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초반 스타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빠지면서 가벼워지면서 초반 스피드랑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전체 레이스를 좌우하는 초반 100m 기록에서 지난 3월 월드컵 파이널 대회까지만 해도 들쭉날쭉했지만 올 시즌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결국 10초 09까지 단축시켰습니다. 1000분의 1초까지 다투는 기록 경기에서 8개월 동안 무려 0.35초나 줄인 겁니다. 결국 엄청난 초반 가속도가 3번의 세계 기록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올림픽 2연패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잘 결과 나왔다고 해서 지금 현실을 안주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이상화는 국내에서 훈련한 뒤 오는 29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월드컵 3차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요즘 10연패 수렁에 빠진 전통의 농구명가 동부. 연패 탈출을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일 아침이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영하로 기온이 내려간 지역이 중북부와 충북, 남부 내륙 일부 지역뿐이었지만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늘어나겠고요. 강원도 경우 영하 5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 영하 8도, 서울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그나마 바람은 차츰 약해져서 낮부터는 체감 추위가 조금씩 완화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는데요. 실효 습도가 25% 안팎까지 떨어져 있어서 화재나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방 곳곳에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높은 상공에는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요. 이 찬 공기 덩어리는 금요일쯤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지만 아침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철원 영하 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 예상이 되고요. 바람은 오늘보다는 다소 약해지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쯤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